2025년 어느 날 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갑자기 접속 오류 화면과 마주쳤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귀하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화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2가지, 미토스 프리뷰와 페이블 5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껏 AI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제한? 아닙니다. 이것은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상품이 아니라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공식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단순히 이 격변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의 판 자체를 바꾸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AI가 상품에서 전략무기로 바뀐 구조적 배경, 지금부터 저는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구조 변화의 결과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역사를 돌아보면 세 개의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 소프트웨어 통제의 시대입니다. 1990년대 미국은 암호화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브라우저 하나도 128비트 이상의 암호화 기능을 넣으면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술이 곧 안보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있었지만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차츰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 하드웨어 통제의 시대입니다. 2022년 10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 H100, A100 등 고성능 AI 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세상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물리적 두뇌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그 외 경쟁국들이 결국 GPU 없이도 AI를 만드는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산학습, 자국산 칩 개발, 클라우드 중계를 통한 우회 접근 등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AI 모델 그 자체의 통제 시대입니다. 엔트로픽 사태는 그 첫 번째 공식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칩 수출을 막아도 우리가 훈련시켜놓은 최고의 AI 모델에 경쟁국이 API로 접속할 수 있다면 무의미하다. 모델 자체가 이미 전략 자산이다. 이 논리는 완전히 옳습니다. 엔트로픽의 미토스 프리뷰 급모델은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 전략 시뮬레이션, 생물학적 화합물 분석, 사이버 공격 코드 생성, 핵 관련 물리 계산까지 이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범용지능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무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무기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비교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원자탄의 기술은 한동안 미국만이 독점했습니다. 미국은 그 기간 동안 세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했습니다. 1950년대 소련이 핵을 갖게 되자 냉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의 역사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통제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전략 핵무기를 혼자 보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예외가 없을까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이들 국가의 사용자와 기업들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게 진짜 경고음이 울린 순간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한국의 동맹입니다. 70년간의 혈맹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패권의 세계에서 동맹은 접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순간 동맹국도 예외 없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수렴한 결과입니다. 첫째, AI 능력의 급격한 고도화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최상위 AI 모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물리, 사이버, 법률, 군사 분석까지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가 미국 안보 커뮤니티에 경보를 울렸습니다. 둘째, 중국 AI의 빠른 추격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기존의 칩 통제는 AI 통제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AI와 국방의 통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AI 기반 드론 제어, 정보 분석, 위성 이미지 해석이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AI는 더 이상 민간 기술이 아닙니다. 이 세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엔트로픽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의 취약점,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시작하는 이유. 자, 이제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AI를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요?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원 챗봇, 대기업의 업무 자동화, 병원의 의료 영상 판독, 법원의 문서 분류. 이 모든 것의 핵심 두뇌가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의 서버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만약 오늘 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특정 분야, 예를 들어 국방, 항공우주,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 AI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AI 서비스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결정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엔트로픽 사태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남 해남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GPU 15,000장,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GPU 15,000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 기준으로 15,000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단일 AI 훈련 클러스터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오픈AI가 GPT-4를 훈련시킬 때 사용한 클러스터가 약 2만 장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출발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인프라가 상징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땅 위에서 AI를 돌릴 수 있다는 주권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인프라 없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AI를 활용한 전술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AI 두뇌를 미국 서버에 올려야 한다면 미국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한국 대법원이 AI를 활용한 판결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모든 판결 데이터가 해외 서버를 거쳐야 한다면 이것은 사법주권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암 조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려 합니다. 그 데이터가 미국 기업의 서버에 올라간다면 개인정보, 국민건강 데이터의 주권이 훼손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남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단순한 IT 인프라 투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GPU 보유량을 5만 장, 더 나아가 10만 장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 시대의 GPU는 산업혁명 시대의 철강과 같습니다. 철강이 없으면 기차도 못 만들고, 총도 못 만들고, 다리도 못 놓습니다. GPU가 없으면 AI를 훈련할 수 없고, AI 서비스를 국산화할 수 없고, AI 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현실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챗GPT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파트 3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싸워야 할 진짜 전장, AI 독립이 아닌 AI 필수국 전략, 한국도 GPT를 만들어야 한다. 이 주장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도 이해합니다. 기술 자립, 국산화, 이것은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최상위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수준일까요? GPT-4 훈련 비용이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GPT-5급 이상의 모델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 세대가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딥민드, 그리고 메타 정도만 이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PT-6급, GPT-7급 모델을 정면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전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AI 전략가 그레고리 앨런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AI 주권보다 중요한 것은 보장된 접근권, guaranteed access이다. 즉, 굳이 자국산 GPT를 만들려 하기보다 최고의 AI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엔트로픽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동맹국도 하룻밤 사이에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앨런의 논리는 미국이 동맹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행보는 그 전제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야 할 현실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AI 필수국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4개의 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화 모델 주권. GPT를 이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미국 기업이 절대 대신 만들어주지 않을 분야에서 최고의 AI를 한국이 보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 전용 AI 모델. 이것은 한국 지형, 한국 작전 개념, 한국 무기 체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깊이 이해하는 AI입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이런 모델을 만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법원 특화 AI, 한국 의료 특화 AI, 한국 제조업 특화 AI, 이런 영역은 미국 기업이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 공백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기회입니다. 이 HBM 공급망 지배, 여기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등장합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이 HBM 1위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들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이 왕자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32 세대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엔비디아 B200에 들어가는 HBM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젠슨 황이 직접 SK 하이닉스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공개 발언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 방향에서 동시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예상 밖의 방향에서 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을 HBM 후발주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론의 HBM32가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했고 엔비디아는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마이크론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HBM은 사활을 건 전략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 CHIPS 액트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격이 아닙니다. 미국이 국가 자원을 동원해 한국의 HBM 독점을 깨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불편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2 세대에서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열 문제, 수율 문제가 겹쳤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 정작 가장 중요한 고객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 두 개가 함께 독주해야 마이크론을 견제할 수 있는데 한 축이 흔들리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마이크론이 파고듭니다. 세 번째 균열이 가장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HBM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CXMT, 화웨이, 이들이 아직 HBM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얼마나 집요한지는 D램 시장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D램을 만들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는 범용 D램 시장에서 실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HBM도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균열이 동시에 심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HBM 레버리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한국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HBM에서 2세대 이상의 기술 선행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대우해야 할 물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외교는 결국 실력 위에서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1위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3인프라 주권의 단계적 확장, 해남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GPU 1만 5천 장은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5만 장, 10만 장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위에서 한국 특화 모델들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 의료 데이터, 한국 법률 판례, 한국 제조업 공정 데이터, 한국어 문화 데이터, 이런 것들은 한국 땅 위에서 한국의 통제 아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 없이 AI 주권은 없습니다. 사실내 동맹회 제정의 G7 회의에서 최근 흥미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첨단 AI 모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Trusted Partners에게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어떤 국가가 그 리스트에 올라갈까요? 분명한 것은 HBM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고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견고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국가, 한국이 그 리스트의 상위권에 있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미래의 AI 세계는 누가 가장 좋은 AI를 만들었는가 보다 누가 접근권을 보장받았는가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그 접근권 경쟁에서도 결코 뒤처질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들, 지금까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AI 필수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AI 인재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상위 AI 연구 인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당수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캐나다로, 영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자 처우는 글로벌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이 한국 땅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GPU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운영할 인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제, 데이터 주권의 법제화입니다.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질과 양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특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법원 판결 데이터, 제조업 공정 데이터, 고령화 관련 장기 추적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한국만이 가진 독점적 자원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국의 AI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제, HBM 기술 리더십의 유지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은 한국 AI 전략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력이 영원히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산 HBM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이 HBM 기술에서 2세대 이상의 선행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전략의 물적 기반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인재 확보, 정부 지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 AI 안보 동맹의 제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G7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논의가 구체화될 때 한국이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최상위 AI에 대한 우선 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미 AI 안보 협정, AI 기술 공유 프레임워크, 이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미래.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서비스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은 AI를 국가전략 자산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AI 종속의 길입니다.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어느 날 문이 닫히면 그때 가서 대책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AI 필수국의 길입니다. HBM으로 미국 AI 산업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자국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모델로 핵심 분야의 AI 자주권을 확보하고 제도적 접근권 보장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길이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 5년 AI 패권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시점입니다. 미중 AI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이 두 진영 모두에게 불가결한 공급자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은 AI 시대의 새로운 지정학적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전환의 핵심 현장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HBM이 세계 최고의 AI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한국의 인프라 위에서 한국의 의료가, 한국의 법률이, 한국의 제조업이 AI와 결합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이 달라집니다. AI 주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그 전쟁에서 당당한 플레이어로 서 있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AI 주권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주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AI 필수국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